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저는 뉴스 바사삭의 진행을 맡은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부터 낮 12시 30분에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한 500분 정도, 500분 넘게 들어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온유한 안강님이 첫 방송 축하합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겨울님이 못 보던 거라고 했더니 오늘이 첫 방송인가 보네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선영님 좋아요 꾹. 네, 감사합니다. 디지핀 마우스님이 첫방 2주 하셨는데 첫방 맞습니다. 네. 심은정님 너무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조은님은 이승원님 팬인가 봐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살살님도 반갑습니다. 고현무님, 네, 첫방 본방 사수 오늘 운수 대통하실 겁니다. 로또를 사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소확행 여성님이 바사삭 보러 왔어요 하셨습니다. 추현님이 성지영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성지영. 네. 화이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화님이 첫방 축하합니다 하셨고 졸졸이님도 기다렸습니다 하셨어요. 네. 눈이 땡그래. 네, 제 눈이 좀 동그랗죠. 지금 상암은 좀 보니까 밖에 보니까 창밖에 분들이 비가 좀 주춤해서 작은 우산 하나씩 들고 점심 드시러 많이 가시던데 여러분 계시는 곳은 비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비 소식도 올려주세요. 네. 근데 오늘이 전국이 장마권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남부지방에 큰 비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산사태 위기경보를 전남과 충남, 전북, 경남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여러분 계신 지역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네. 많은 분들이 좀 올렸어요. 김원주님이 앞으로 자주 뵐게요 하셨습니다. 네. 블루님도 바사삭 첫방 축하해요 하셨어요. 성지영 기자라니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무비프레스님.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저 첫 번째 코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코너는 오늘 뉴스를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코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모셨거든요.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인천 부평은 소강 상태라고 이선영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역풍이다님이 창원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신다고. 수원도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하네요. 예, 박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포기하시고. 네, 뵈러 왔죠. 청취자분들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와주셨네요. 앞으로 월요일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조니님도 첫방 축하드려요 하셨고. 네, 배우 닮았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MBC 분장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유화는 민주당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귀국했잖아요. 네. 1년 좀 넘은 시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작년 6월 7일에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 돌아왔으니까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가서 뭐 했었느냐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했고요.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책도 내고 이래서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지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토요일에 귀국 장소가 이제 인천공항이었는데 당연히 인천공항이겠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네. 토요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이 그래도 몇 안 되는 휴일인데 맞아요. 쉴 수 있는 날인데. 특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이 꼭 쉬는 날인데 맞아요. 이때 네. 사람을 보낼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워낙에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렇게 맞붙어서 일종의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 쪽에는 구심점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비명계 인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표랑 맞붙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집중돼서 많은 기자들이 갔었고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유튜버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공항에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발언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대외 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주목이 되는 문장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외국으로 가지 않고 정치 일선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대외 관계라던가 특히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들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대표적인 일본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문제도 좀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희 못다한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인상적인 거는 앞으로 얘기를 나눌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떠나지 않겠다. 앞으로 쭉 얘기 나눌 시간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측근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북콘서트 같은 거, 이제 북토크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런 식으로 아마 강연도 하고 토크 콘서트 하면서 이제 접점을 좀 넓혀갈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제가 귀국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남겼거든요. 네. 제목이 귀국 인사였는데 또 여기도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더 강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진전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첫 방이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네네.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잘 조정해가지고 소리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낙연계 의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1년 동안 사실은 안 계시다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사실은 이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7명, 그러니까 전현직 포함하면 8명이 그 공항에 가서 마중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직접적인 이 질문은 받질 않았어요. 바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낙연계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나온 현장에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제가 인상적인 거 뽑아드리면은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현재 당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네. 그 구해내는 역할은 이낙연 전 대표가 할 거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김철민 의원이 한 얘기는 당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대안, 정책을 내놓을 걸로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의 역할이 뭘까? 그렇죠. 직접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지휘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네. 이제 MBC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총선 출마 본인 출마는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지휘를 하고 이끌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은 아까 지금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좀 발언이 수위가 좀 높은 발언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낙연 악마화에 대해서 거론을 했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이.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표현부터 전해드리면은 개딸들이 악마화했다. 악마화의 대상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화라는 건 사실은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원래 경선을 하다 보면은 상대 진영의 그런 문제점 같은 거, 의혹 같은 거 많이 폭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수사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다수가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장동 의원 같은 것들도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대선에서 이제 0.73% 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가 패했는데, 그렇게 패배하게 된 원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이낙연 캠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의 이제 표현은 그런 공격이 바로 악마화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일정 부분은 방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냅뒀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앞으로의 이낙연 전 의원의 이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신경민 전 의원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의 이미지인 뭐 엄중, 신중만 가지고 오래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곧 아마 북토크를 시작을 할 테니까요. 북토크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문제, 민주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내외 또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곧 온다고 봅니다. 바로 네, 이제 곧 더 얘기를 할 거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북토크 같은 걸 열 계획이 있나 보네요. 이낙연 역할론에 대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비명계 쪽의 구심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측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관건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친명계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재의 주류나 아니면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강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때도 그랬고 현재까지 지지율 같은 것들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결정적으로 호남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어떤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남지사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마 그 거점 자체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탈표가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돈봉투 의혹도 사실은 넓게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건이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좀 연결돼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예전에 이제 이심송심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네. 두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이제 뭐 이 비명계 쪽 그 의원의 표현은 이게 일종의 마일리지처럼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 건 한 건이 쌓일 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지는 점차 약해지고 그다음에 비명계의 역할은 점점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고 그럴 때 이제 구심점이 없는 게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뭐 지지율이 높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도 이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후보군에 들어갈 텐데 옵션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지로그 이마님이 제 마이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제 마이크 조금 당겨볼게요. 네, 민주당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은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이 곧 지명할 거다. 이게 임박했다는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 사실 얘기 들어보면 구체적인 날짜로는 뭐 29일이나 30일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권에서요. 뭐 네. 아니면은 이번 주이긴 한데 후반.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죠. 29일, 30일이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6월의 수목금 정도 마지막, 네.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관 특보가 될 게 거의 확실하냐. 이제 이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정말 지명할 거냐? 네, 실제 할 거냐 요건데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종의 좀 흘려서 얘기가 나왔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정이 사실상 돼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던 건데 뭐 첫 주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용산 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좀 참모들도 이제 그대로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 있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그 와중에도 좀 일관된 얘기는 대통령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 네, 즉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명이 이뤄질 거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군이 지금 검토도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용산 쪽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어쨌든 이제 자신들의 뜻을 반영해 줄 사람을 임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임명을 할 때 이 방통위원장의 주요 자격 중 하나가 뭐냐면은 3년 동안 선거에 나간 이력이 없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그런 성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력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보군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력들도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언론계에 많이 근무를 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법조 경력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봤을 때는 이동관 이 특보 외에는 딱히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여권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아마도 이제 지명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동관 그 특보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쭉 살펴보면은 네. 처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내정을 했다라거나 지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두 뭐 청취자나 아니면 기자들 모두 이동관 특보의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깜짝 인사를 안 하고 이제 용산 쪽에서 좀 흘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흘려주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이제 모두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깜짝 인사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가지고 상황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예요. 시쳇말로 간을 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여론의 향박이 이 정도는 될까 안 될까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명을 어떻게 보면 임박했다는 건 여론이 이 정도는 뚫고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봐도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학폭 논란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건이 있어가지고 네. 여권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내용인데 미리 흘려보고 이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주목하는 거는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봤는데 기존의 이상으로 크게 나오진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구체적인 사안이 하나 처리가 된 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가처분을 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기소한 것만 가지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면직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이거 잠깐 멈춰주세요, 되돌려주세요 이렇게 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법원이 기각.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예를 들자면 여권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수순은 이제 지명을 갈 것이다. 그것도 이제 후반쯤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동관 특보는 사실 특보 자격도 사실 없다. 이거 임명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수위가 센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 한번 보고 오시죠. 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를 해보니 언론인 80%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종편 기자들도 75%가 반대합니다. 언론인들조차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MB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 주역으로 언론 자유를 빼앗고 언론 위에 군림했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는 그런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조하는 지점이 방금 들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학폭 논란도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여야 모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에 일종의 좀 전략이 있었던 게 학폭 논란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그냥 수그러들게 되면은 그 이동관 특보를 생각했을 때 학폭 논란만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작 가장 문제 삼았던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과거의 혹은 또 이력이죠. 네, MB 네. 때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인데 이게 좀 덮여진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류의 얘기를 다시 한번 다 짚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은 언론 장악 그 학폭 논란뿐 아니라 이제 언론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